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과학고 가려면 과학고 예상문제집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학원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우리가 이제 10배짜리를 본 적이 없으니 10배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10배 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나중에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 보셨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하루하루 시세를 그렇게 썩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두산 뭐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요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박두환이라는 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참 괜찮네. 그죠? 잘하네 싶었는데 그분도 아마 그날 10% 빠지던 날 밑에서 엄청 샀나 봐요. 근데 박 대표 저 분명히 그날 산다고 했죠. 10% 빠졌을 때 그냥 확 다 질러버렸어요. 그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한 100몇십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 그분을 보고도 딱 느낀 거 하나였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되지. 뭐 그런 것들. 우리 두산 있죠. 그렇죠? 예. 쭉 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고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고 전 갈까 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할아버지예요.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디지털을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떤 할아버지도 이거 모르세요. 그죠? 왜냐면 그분들은 컴퓨터가 있던 세상에 살았던 분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블록체인을 한다? 아우,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시는 분들조차도 크립토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요, 정치적으로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이 돼요. 일단 미국 거는 딱 한 종목밖에 안 보이죠. 코인베이스야. 서클이 아니에요. 코인베이스지. 확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걸 만든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원래 트럼프가 그렸었던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정말 많이 써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렇게 미국채를 다 팔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미국채를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빚이 너무 많고 갚을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유일하게 받아주는 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각 증권사에서 미국 국채를 지금 엄청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살행위를 엄청 시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아니라 저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라는 분도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란 날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제조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문제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엄청 돈이 필요한데 조 바이든이란 분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죠? 미국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얘네 그 정부 계정에 꽤 돈이 있던 거를 단기 국채를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돈을 2조 달러 정도 빡 뽑아먹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이든이 그걸 뽑아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트럼프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바이든이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뽑아놨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발행하는 건 장기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하고 일본이 다 팔고 여기다 장기 국채 더 발행하면 장기 국채는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죠? 지금도 빚이 많은데 그 금리 오르면 금리가 1%포인트에 오를 때마다 미국이 지금 5경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으니 500조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500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돈을 써야 되겠고 돈을 써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없어야 되겠고 그렇죠? 돈을 많이 쓰려면 누군가는 국채를 원활하게 받아줄 만한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예요. 이 아저씨는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한 거냐면 자,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필요한데 국채 수요가 없어. 그럼 뭐죠? 국채 수요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에 연동되어 있죠? 말은 달러인데 그렇죠? 사실 세 가지 자산이 가능해요. 국채이거나 MMF이거나 RP이거나.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국채가 들어있어야 되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 미 국채가 제일 좋아요. 왜? 이자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1에서 1을 발행하고 그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죠. 이 운용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좋으죠.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클. 그쵸? 이런 애들인 거고, 그 서클이 이득 본 거의 60%를 누가 가져가요? 코인베이스가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얘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라 하면은 거래소 같은 애죠. 그죠? 모든 건 다 뜯어먹는 애인 거죠. 시스템도 얘가 다 깔죠. 그렇죠? 사실 제일 노다지는 코인베이스였던 거예요. 서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하려면 그냥 코인베이스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 뭐 물론 아이디어인 거죠.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이나 아니면 추천의 개념이나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책임은 본인 스스로 잘 지시라 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근데 결과는 나중에 나쁘지 않죠.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나면 장기 국채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SLR 규제 어제 나왔죠. 미 은행권에 대한 규제예요. 은행들은 단기채를 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장단기 국내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게 새로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단기 채권 수요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돈이 많이 풀려요. 그럼 나중에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가 오르는 걸 유가를 통해서 막겠다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를 정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걸부터 다시 한번 보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심플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정부가 돈을 쓰면 국채를 발행을 할 거고, 글씨가 하도 이상하다는 사람 많아서 제가 좀 고쳤어요. 국채를 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이 국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이거나 뭐니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일반적인 구조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는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국채를 발행을 하면 정부는 은행한테 돈을 받죠?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이 정부로 갖고 대신 뭘 들고 있죠?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나요? 이자 받아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고 괜찮은 이자를 받는 게 끝인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어쨌든 코인을 발행하면 자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미국 국채 얘네가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매도를 하면 현금이 돌아요. 국가는. 그럼 이 돈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다 돈을 쓰겠죠? 이게 원전하고 LNG예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쓸 거예요. 그죠? 원전 LNG.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 있고 통화정책이 있는데요. 통화정책은 돈이 확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재정정책은 반드시 정조준돼 있어요. 쓸 곳이 정해져 있어. 거기로만 돈이 들어가요. 지금 트럼프가 쓰고자 하는 것은 LNG와 원전이에요. 그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LNG하고 원전 제가 보기엔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이 크기가 거의 역사상 역대급 크기인데 자꾸 우리는 가격만 보고 나서 야, 2배 올랐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방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엔 안 그랬나? 2배 올랐을 때 2배도 기염이었지 뭐 그 정도도. 그죠? 50% 올랐을 때가 있는데 그 뒤로도 10배가 더 올라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도 20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만 해서도 팔자가 되게 고쳐졌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정부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돈을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사가는 거죠? 코인 발행업자가 사가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라 민간이 사가요. 옛날엔 이게 은행이었었을 땐 이 돈이 잠기는 거죠. 여기다 주고 끝나고 나는 채권을 하는 건데 얘가 이걸 통해서 뭘 발행할 수 있어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이 코인 구매자는 이 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요. 돈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국가도 돈이 쓰고 얘는 돈이 여기다 있지만 코인이라는 걸 대리해서 돈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면 상품권은 거기다 줬지만 상품권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돈이 잠기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몇 배로 늘어나요.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 발행할수록 돈 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1코인에서 1국채보다는 2국채가 은행 이자를 더 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인을 발행할수록 돈을 벌면 1달러보다 2달러가 돈이 더 많이 되죠.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같은 3%를 받아도 1%의 3%, 1달러의 3%보다는 2달러의 3%가 크잖아요. 그래서 코인 발행업자,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을 계속 발행하고 싶어 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부가 무한정으로 재정 적자라도 받아줄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뭐가 가능한 거죠? 유동성을 그죠?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적자 쓸 수 있는 환경이 이 코인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니까 조절한단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코인 발행업자는 발행할수록 유리니까 무조건 하고 싶어요.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얘네가 적정량의 코인만 발행을 하면 공급이 많아야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져요.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져요. 보이시나요? 메커니즘? 그래서 금리도 안정이 돼요. 더 웃긴 건 얘들이 발행하는 코인에 있는 채권은 어떤 채권이어야 되죠? 만기가 90일 이하로 남은 거. 단기채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되면 단기채 비중이 엄청 늘어나죠? 그럼 앞으로 정부가 발행할 땐 저절로 뭐 하면 돼요? 장기채는 되게 조금이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장기채 사고 싶잖아요. 장기채가 많지 않으니까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역시 또 가격이 올라요. 10년짜리가 없네. 그죠? 10년짜리 사고 싶은데 최저만 산다고 해도 이제 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왜? 얘네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죠?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딱 여기서 여러분들 놓고 보면, 그죠? 단기채 발행 중이 커지면 장기채 비중 저절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장기채를 살려는 애들은 여전할 거고, 그러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르는 또 기염을 토해요.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금리가 조정이 돼요. 문제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시중에는 유동성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동성은 반드시 뭘로 이루어지죠?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트럼프는 방어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걸 최소화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빚이지 않습니까? 빚을 갖고자 해요. 뭘 갖고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뭐죠? 비트코인 사는 용도죠. 근데 비트코인을 가격을 몇 배로 올리게 되면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갚았을 경우 어떻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전 왜 아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과연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한테 전파하려고 이 짓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 거고요. 그만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쉽지 않잖아. 그러면 되는 애 한둘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시스템을 전부 다 까는 애는 뭐 LG, CN 뭐 이런 애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소버린도 한다는데 다 오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아직은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사실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주식하는 사람은 경제가 아니라 변화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무슨 변화죠? 결제 방식의 변화죠. 또는 화폐의 변화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뭐 근본이 제도였었을 때 아니면 또 우리 옛날에 물물 교환이었었을 때 동전이 생겼던 것 같은 그만한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기존에 썼던 화폐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종이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로 하는 거죠? 드디어 QR코드 시대로 가는 거죠. QR코드 시대로 가면 주고받는 거고요. 그죠? 페이투페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피지사나 이런 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죠? 수수료가 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뭐 한국 정부도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게 기축토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원래도 불가능하죠. 한국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현 정부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핵심은 딱 하나 있어요. 돈을 더 쓰고 싶은 거야. 부작용 없이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게 사실 코인이라는 왜냐면 옛날에 보니까 얘들 봐라 되게 재밌네. 그죠? 테더 보니까 이거 엄청 재밌게 움직이네. 저걸로 해서 이게 되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스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뭐 코인하고 달러하고 똑같은 등가면 굳이 달러를 쓰지 왜 이걸 써? 그렇죠? 아까 했던 한 쿠션을 더 치기 위한 거죠. 그렇죠? 한 쿠션을 더 치기 위한 거.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코인 발행회가 유리하면 내가 채권을 발행할 때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이 코인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블록체인을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 저거 안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문 계신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름 젊으신데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보다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 이상 건너뛴 분들이 이걸 다 이해해서 디지털 다 알아가지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클립토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와이스트리트를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우리 고란 기자님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고란 기자님이 저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이 출연한 출연 멤버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쭉 같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죠? 딱 부러지신 분이신데 되게 이제 그쪽으로 해서 되게 컨셉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 얘기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채권 시장의 수요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와 등가 같이 1대1인데 이 1대1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RP, 그죠? RP,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채가 제일 이자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걸 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구조가 단단해요. 얘는 그러면은 1대1인데 거기 이자분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발행할수록 그 이자는 다 내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하고 싶죠? 많이 하고 싶죠? 왜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국채만큼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그러니까 돈 안 들어. 이거는 그냥 거의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저절로 생기더라. 엄청나게 생기더라. 자,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죠. 그죠? 내가 필요한 만큼 돈 쓸 거니까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외로 유동성 장세가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금리는 저절로 현 수준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은 다시 한번 뒤에서도 강조드리지만, 그죠? 여기서 창출되는 이거는 국가도 돈 쓰고 똑같은 채권형을 발행하는데 옛날에 채권형 발행만큼 돈이 잠겼는데 지금은 그 돈만큼 돈이 쓰이고, 그죠? 돈이 쓰이고 국가도 돈을 쓰는 기염을 토하더라. 정부가 재정도 투입하고 정부가 유동성도 뿌리는, 이게 사실 양적 완화예요. 근데 어떤 양적 완화죠? 원래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만 가져도 미국이 지금 얼마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오를지 지금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금융위기를 잉태하는 싹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저라도 이렇게 물가가 아무리 유가를 한다고 해도 막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 일정 수준 나중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도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왜?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금리 오르면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많이 발행했는데 손실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손실 커지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때 트럼프는 뭔 얘기하는 거죠? 그거 민간이잖아. 그죠? 민간이 발행한 거지 정부가 발행한 게 아닌 거죠? 책임은 니들 거야. 그래서 책임이 1도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CBDC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BDC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을 굳이 택한 이유는 뭐죠? 민간의 책임은 없죠. 하라고 한 적도 없죠. 등 떠민 적 없죠.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예금 보호가 될 리도 없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야, 국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운용할 때 항상 제대로 운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해도 이거 분명 무리해서 하는 놈들 생겨요. 어떤 식으로든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한다든가 이딴 식으로 해서 이득 극대화하다가 한번 와르르 무너지면 파산하는 놈들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는 해킹도 문제가 돼요. 해킹되면 거의 거래소에서 자산이 없는 만큼 내 돈 내놔라면 못 주는 기염을 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본금 5억짜리가 저는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능할까요? 나 같아도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이면, 그죠? 5억이면 이제 제 1년 연봉도 안 되는 건데, 그죠? 뭐 그 정도 돈 가지면 저도 몇 개는 차리겠다. 연봉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아니, 그거 가지고 한다고? 내가 볼 때 5억 다 투자해서 방어만 해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 구상은 되게 위험한 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구조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시장에 무한정 돈을 뿌리는 민간의 양적 완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돈이 뿌려지면 핵심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빠지면 돈 들어와요. 빠지면 돈 들어오고, 이틀 전에도 경험하셨죠? 60포인트 빠져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이냐 기다린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나더니 결국 20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조정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위기만 좀 와라. 그죠? 정말 좀만 왔으면 좋겠어. 내가 두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야. 에너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해석까지는 어려우실 거고, 이게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다 보니 조금 이제 저하고 결이 다른 얘기는 해주실 거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분들 말씀드리면 되지만, 근데 워낙 구조가 단선해서 그런 걸 전 알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들 그걸 왜 신경 써요? 그렇죠? 딱 하나잖아. 그래서 유가 오를까 말까.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전 유가 안 오를 게 보였던 게 호르무즈의 붕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란 무기체계 못 보셨어요? 이미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죠? 놀랬어요. 내가 아는 이란이 맞아? 와, 저렇게 망가져 있었다고? 중요한 건 뭐죠? 사령관들이 다 전멸했어. 지휘관이 제로예요. 누가 지휘하죠? 하메이니는 군사 지도자는 아니죠. 종교 지도자인 거고, 일반 지도자들 중에서 사령관들이 100% 제거됐던데 딱 하나 남았던데 얘가 알아요? 그런 걸. 그죠? 뭔가 막 큰 그림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었을 때는 공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육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막 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가서 때려도 그죠? 저항 하나 없었던 그런 국가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는 순간 개 패듯이 맞아 죽겠죠.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한테 쏜다고 약속 대리한 거 보셨죠? 먼저 통보해 줬어요. 나 몇 시에 쏠 거니까 알지? 비행장 잠깐 비워줘. 그것도 내가 활주로 안 다치게 할게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상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얘기는 그냥 닫고 사세요. 그걸 왜 보고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헷갈리고 시장 보는데 도움이 안 돼. 솔직히 있는 거 팔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좀 한번 털고 나올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순간 이 시장은요, 한번 내려오면 못 사요. 그걸로 끝이야.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살 생각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순간 딴 거 사죠. 아유, 그래 뭐 내가 두산 에너빌티 잘 팔았어. 그죠? 잘 팔아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딴 데 가죠. 그때부터 현타 와요. 그죠? 전자레도 사봐. 현타 와, 현타. 바꾸는 순간. 그죠? 왜냐, 하루 차이도 어마어마해. 얘는 막 10%씩 올라다니는데 얘는 0.76% 이렇게 오르잖아요. 현타 와요, 현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허투루 안 되는 게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라.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를 위한 트럼프의 구상 중에 이게 있었던 거고, 제가 원래 옛날부터 처음 이거 하고 싶었는데, 뭐 코인 얘기 우리가 지니어스법이 통과 안 돼서 미리 얘기하면은 또 좀 문제가 돼 있을까봐 미리 준비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지난 9월에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공부가 이미 끝났었어요. 이 공부를 이미 다 끝내놓고 언제 하지? 이런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걸 얘기하신 분이 있었으면 좋은데 없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코인 전문가를 부르니 경제하고는 연관이 아예 안 되고, 트럼프의 목적하고는 또 아예 연관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먹고 살 게 하나 또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기채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있을 텐데, 비중에서 단기채들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또 되게, 그죠? 풍기해지면서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국채 수요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JP모건 자료 보니까 이번에 이 SLR 규제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살 수 있는 장기채 규모가 한 4조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4조 달러면 원래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빚내고자 하는 게 2조 달러거든요. 그거 2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기채는 수요가 계속 생길 거니까 기존의 단기차 발행한 거 계속 롤오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문제는 최소한 1, 2년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한 3년 뒤에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많은 탈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탈날 때는 그땐 또 나름대로의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들 개박살 내려면 이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채권 금리를 확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쪽에서 뭔가 생기겠죠. 다만 걔들도 바보가 아닌 게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과 트리거가 어떻게 했을지는 저희들도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먼저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미래 시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원하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발권력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민간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이걸 통화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죠. 아무리 트럼프 하더라도 이것까지 원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되면 되돌리고 싶겠죠. 그죠? 결국은 되는 거. 그때 뭐가 뜨죠? 금이 뜨겠죠. 금연청 뜰 거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또 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의 종착역은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도 비트코인도 많이 올려야 된다. 저는 비트코인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야 미국이 찍어낸 채권만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 벌어서 갚겠다가 아니에요. 비트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실체도 없는 건데 올리면 땡 아닙니까? 그죠? 올리면 그만큼 뭐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만큼 사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죠? 일단 갖고 나면은 나중에 빠지는 거 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그림 잘 그려보세요. 이게 제가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의 공약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공약집을 다들 안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자산 가격 오를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쭉 오르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안 오르는 거잖아. 달러 가치가 연동되니까 이건 안 오르는 거니까 오르는 건 비트코인. 나중에 비트코인 오르면 그만큼 거기다 갚아나가면 되는 그림을 현재 트럼프가 그리고 있고, 이게 스코페센트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무서운 양반이에요. 괜히 옛날에 영국 파운드화 공격에서 성공시킨 사람이 아닌 게 시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뚫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시장에서 되게 유능한 분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처럼 좋은 기업을 찾는 분. 이분은 기업을 되게 찾는 분인 거고, 경제 구조가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 아는 게 진짜 천재거든요. 그게 스코페센트하고 조지 소로스류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죠? 그럼 이분들은 장점을 노리진 않겠죠? 장점으로는 돈이 안 되고요. 약점이 있는 거죠. 그죠?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되는 시점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트리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트리거를. 그럴 때 풋옵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돈 벌었죠. 마이클 버리의 돈 버는 거 아십니까? 마이클 버리 그 뒤로 돈 한 번도 번 적이 없다라는 거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죠? 그게 끝이야. 끝인 거고, 소로스 아저씨도 그 뒤로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봤고요.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페센트의 역할은 금융구조를 되게 잘 짜는 분인 거고, 이렇게 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싶은 거예요. 빚을 많이 지는데, 빚을 많이 지기 위해선 원활하게, 그렇죠? 금리도 낮추면서, 그러니까 내가 부채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부채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즉시 사람들이 더 발행을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걸 역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내가 발행량을 조절을 하면 빚을 내가 내는 만큼 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금리도 떨어지면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고, 단기채 비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장기채는 또 어떻게 된다? 되게 이제 희귀한 물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또 규제 완화까지 했으니 더 많은 장기채에 대한 수요까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금리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금리도 안정화되는데 뒤에 구조적으로 보니까 이걸 통해서 국가는 국가들의 돈 쓸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개인은 개인들의 돈 쓸 수 있는 양적 완화가 된다라고 보면 금리 낮아져, 양적 완화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 적자로 여기다 돈 쓰고 그 돈은 많이 풀리고, 근데 그 돈이 대부분 주식시장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서 그러면 집 살 사람이 늘어나죠. 이게 얼마 전에 정부가 저희들한테 뭘 의뢰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경제학은 어디서 들은 게 있어도, 야,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하면 돈이 여기로 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미국은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랐잖아요. 몇십 년간.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들고 있지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한국은 어땠죠? 이렇잖아요.
여기선 털고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털면 뭐 사고 싶으세요? 무조건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한국에선 주식시장을 올리면 부동산 살 사람만 늘려주는 기염을 토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훨씬 저보다 주식을 잘해서 이번에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면은 일단은 많이 벌고 나면 일정 부분 부동산부터 사놓고 뭐 이번에 6억 대출로 맞췄는데 우리는 현찰박치기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사라, 뭐 코인 관련주로 사라가 아니라 이게 시장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양적 완화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약간 좀 뭐 변동성 이런 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잘 모으시고 최소한 2, 3년간은 정말 큰 시장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실 것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제일 무서운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그 무서움이 나중에 현실화됐었을 때 그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 다음에 조금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겠죠. 어차피 먼저 오르고 꺼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을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국채 매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코인 발행자는 뭐가 좋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할수록 뭐 수익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도 보니까 서클은 빠지는데 코인베이스는 별로 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진짜 고수는 코인베이스를 픽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죠? 근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죠? 수직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뾰족 이렇게 서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그쪽도 좀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화 될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차피 할 수 있는 애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다라고 하니까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코인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뭐 물건을 샀을 때 한 5%나 10% 더 싸게 해주는 정부 돈으로.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지역 화폐였던 거잖아요. 지역 화폐로 사면 뭐죠? 다른 거에 사는 것보다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고 그 10%만큼 지역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으로 다 보존해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여러분들 어제 기사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고 있는 집이 10만 채가 드디어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중에 56%가 중국인인 거고, 이 부동산이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은 내가 다 받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많은 장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은 한 놈만 올려놓으면 전체가 다 오르는 기염을 토하죠. 외국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내가 중국인이면요, 그죠? 집 살 때 한 20채, 20채 사놓고 거기 30%, 50%딱 올려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가 올린 거 내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있는 이번에 산 집들의 대부분의 누구 다 차이나인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저기 누구야? 우리 이제 부자분들 중에서 해외에 자식 유학 보낸 애들, 얘들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얘들 일부러 호가 올리는 거예요. 지도 샀으니까 몇 채 있는데 거기다 한 번 더 올려놓으면 되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베일리가 72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30평이 72억. 근데 거기서 한 4, 5억 또 올리면 그냥 그게 또 호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채 가지고. 이 부동산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많이 막아야 돼요. 진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것 같고, 원래 현 정부도 처음에는 안 막는다고 하다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왜냐면 이게 안 번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노도강까지 번진 건물 또 쫙 번지기 시작을 했죠. 새 집은 다 오르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지금 동대문구, 이문동 이런 데도 새 집 많거든요. 이번에 그 동네 왜 살아 했던 분들 지금 다 후회 중이에요. 결국 거기도 지금 몇 억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강남 못 가면 새 집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랑 저랑 집 살 기회는 너무 많았죠? 쌀 때 너무 많았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이해가 우리도 아직도 되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힘주어서 강조드리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꼬로 발행되는 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늘어날 만큼 시중은 유동성 랠리일 가능성이 높다. 얘긴즉슨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 된다. 빠질 때마다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3,600이냐 5,000이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버블이 올 때는요. 지수가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만 더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그죠? 그 돈은 가는 것만 더 사요. 가는 것만. 우리가 닷컴 버블이었었을 때 닷컴 관련 주가 같이 철강이 오른 적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죠? 중국의 뭐 소비랠리 이럴 때 중국 소비 관련 주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주식이 오른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거. 그죠? 항상 주도주만 더 가는. 이 돈은 지금 있는 우리가 생성된 주도주들을 계속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동성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뭐가 될까요?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도 주인이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미래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나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뭐 키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종이 여러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금융지주 보니까 지난 1분기 이익이 5천억 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온기로 다 한다면 한 2조 되는 거잖아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와, 금융에서 2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옛날에 막 처음에 저 증권사 있을 때는 뭐 한 회사당 한 600억 나네 만에 그랬는데요. 요즘 뭐 2조씩 벌고 그러니까 천몇백억씩 사고 나도 별로 눈 하나 껌쩍 안 해요. 다만 금감원에서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금융회사는 별로 꿈쩍 안 해요. 그죠? 지주들 버는 게 조단인데 이미 여러분들 삼성이나 이런 애들 빼놓고는요. 금융업종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아세요? 근데 저 가격이 있다? 아니죠. 그죠? 조금 더 나온 김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걱정이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걸 뭐라고 하지? 고령화. 죄송합니다. 그죠? 고령화. 이 고령화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죠? 이 연금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제도는 폰지거든요. 내 뒤에 더 많은 애들이 연금을 내줘야 내가 유지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연금을 설계할 때는 인구가 무한적으로 늘어날 때 설계를 해준 거예요. 1970, 80년대 이렇게 했었을 거니까 오죽 사람을 많이 낳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죠?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산하제한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요. 감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짜놨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죠?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못돼서 지금 인구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죽었죠. 인구가. 그렇죠? 인구가 줄었으면 결국 방법은 하나죠. 얘들이 많이 내거나 얘들이 덜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많을까요? 청년들이 많을까요? 할아버지가 4대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권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청년 편을 든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표가 없어. 그죠? 개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일부러 챙길 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할아버지들 제가 좀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우리 청년층의 부담으로 100%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정년도 좀 연장해 줄게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죠? 말이 돼요? 이 나이 때 일하는 게 특히 사무직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직들이요. 저 나이 때도 팔팔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임금이 내가 지금 하면 더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를 주거나. 근데 저 양반도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 없지. 그죠? 그래서 정부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좀 덜 받고 다녀. 그죠? 한 절반만 받고 다녀. 그 순간 이 사람들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순간 뭐죠? 이 사람들은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끌고 의욕을 이끄는 건 너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단순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덜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뭐 정부 제도 있으니까 그냥 5년 더 다니지. 그 사람들 위에 사람 보일까요? 사장 봐도 인사 안 해도 돼요. 그죠? 어쩔 건데. 그죠? 난 정규직이고 넌 어차피 2년 뒤에 잘릴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급할 것도 아니고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짐인 거예요, 짐. 얘들 뽑은 만큼 젊은 분들 못 뽑아요. 뽑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겠죠. 그렇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는 얘기를 하죠. 퇴직연금이 운용이 돼야 돼요. 그 운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상위 2개가 하는 거예요. 미래나 한인금이나 이런 큰 애들 몇 개가 이거 운용을 시작하면
그 운용에 대한 대가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우리는요, 잘 보니까 투자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집 살려면 뭔가로 딴 걸로 벌어서 집을 사야 되고, 이제 연금이라는 것도 옛날처럼 안전하게 넣어두는 즉시 휴지가 돼버리죠. 그렇죠? 아마 우리 아버지 때 기준으로 연금 50만 원 준다 그랬으면 되게 큰 돈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받는 연금하고요, 지금 아예 없는 일반 노인애들 받는 기초연금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연금 있으신 분들은 그걸 또 깎더라고요. 그죠? 덜 줘요. 아버지가 분노가 장난이 아니세요. 그죠? 이럴 건 뭐하러 연금했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내, 그 돈 다 쓰고 내가 지금 기초연금 받는 게 낫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 증권주도 새로운 주도주다. 혹시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의외로 제법 괜찮은, 전자보다 100배 나아요. 전자보다. 그죠? 전자보다 100배 낫고요. 그죠? 왜냐면 돈을 보니까. 다만, 다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큰애 몇 명이 독점해 가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한두 종목 사기가 그러면 코덱스 증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이 그 1, 2위로 몰빵을 실어놔서 저는 그런 ETF도 의외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ETF들도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뭐 추천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그죠? 여러분들한테 권유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아시겠죠? 충분히.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걸 꼭 이해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거냐.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하죠.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유통시킬 거라는 거. 그렇죠? 이 유동성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아니, 30조 풀었어. 이런데 어떻게 시장이 안 가나? 이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자기 돈 아니라 막 풀잖아요. 진짜. 25만 원 나한테 왜 줘요? 이건 어려운 분들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분들 한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더 낫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왜 줘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 돈 그대로 다 주식시장 다 올라와요. 자산시장 올리는 데만 하는. 여러분, 이 30조가 진짜 무서운 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걸 진짜 국민의 n분의 1로 받으면 쓰는 사람은 사실 의미 없죠. 그냥 소고기 한번 사먹으면 끝이지만요. 이게 시중에 미치는 이 유동성의 양은 어마무시 막대예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도 고민이 진짜 많아야 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서민들이 주식을 많이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주 서민분들이라면 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새 집이면 그냥 사세요. 그죠? 서울에 괜찮은데 뭐 너무 먼 동네만 아니면 그 동네 대단지면 새 집이면 그냥 사시는 게 맞아요. 그죠? 마용성까지 안 오셔도 돼요.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도. 강남 좋죠. 용산 좋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건데 아니어도 그런 데도 괜찮아요. 그죠? 들고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커요. 없을수록 불안해질 겁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번 내려간 집값은 잘 내려오지 않죠. 그렇죠? 고민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후배분들 중에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때 유행했던 게 욜로라는 거였었어요. 집값 이런데 뭐해,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죠? 예, 열심히 쓰고 살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안 했던 게 뭐냐면 차를 사는 대신에 집을 안 샀던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뭔 착각을 했냐, 집은 안 사도 되는데 전세값이 고정돼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월세도. 근데 지금 집값이 70억이면 전세가 얼마일까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한 2, 30억 하지 않을까요? 전세 살 돈이 없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울 시내 중심이나 변두리까지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모아놓은 게 없을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1년에 많이 모아 5천만 원일 텐데 일반인들이 10년 모았어도 5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쉽지 않다고요, 되게.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러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저는 월세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 삶이 어떠냐면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 월세나 아니면 렌트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욜로가 아니라 나이가 더 먹으면서 욜로가 아니라 거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똑같아요. 젊었을 때 고생해서 집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놀고 먹고 해가지고 지금 40대 놀아도 이런데 88에서 놀기 되게 쉬워요. 제 나이 때도 지금 되게 잘 놀거든요. 그렇죠? 20대만 놀아야 되는 게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놀 수 있는 게 많은 건데 굳이 그 차 샀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요? 이런 얘기는 뭐지만 벤츠 5 시리즈 끌고 다니면서 BMW 5 시리즈 끌고 어디 가서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만족인 거지. 어디 가면은 그냥, 그죠? 봐주지도 않죠. 그냥 봐주지도 않죠. 차라리 저처럼 이제 제네시스 허난 바가 더 먹어주는 거 아시죠? 저 임원차잖아. 그죠? 저게 더 높은 거잖아, 되게. 확 달라요. 그죠? 벤츠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투자 많이 하시고, 주말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는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권사에 대한 모든 코인 시스템을 깔 수 있는 애가 LG, 뭐 CN 뭐 이런 애가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당연히 저렇게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무슨 주식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 번개입니까?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했다. 그 뒤부터 하고서 다시 이렇게 빵 뛰는 거죠. 그죠? 아직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시작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 기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쪽은 코인 시장에 비해서는 이득에 비해서 버블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죠? 되게 높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원전이나 이쪽은 버블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중에 실적이 뒷받침 가능성이 높아서 차별화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코인베이스를 봐야 되는 거지, 서클을 보면서 하는 거는 말미잘 같은 짓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인이 걔가 번 거 60%를 코인베이스가 가져가죠. 그죠? 모든 보관도 얘가 다 하죠. 그죠? 시스템도 얘가 다 깔죠. 수탁 보건도 다 받죠.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다 지분 투자했다가 서로 헤어져서 넌 발행해, 나는 이거 할게 하는 거잖아요. 제2의 봉이김선달이 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봉이김선달 사서 그렇게 실패했던 적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